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수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8월 초 한국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입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악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시장, 이제 투자자들의 눈이 비로소 펀더멘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적과 수출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힘으로 끌어가는 오늘 거래소 시장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외국인들이 AI 반도체 종목의 매수가 재개됐다는 점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현재 외국인 매수장의 종목을 확인해 보니까요. 1위부터 3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전략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들 잠시 후 이슈노트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261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도 확인해보시죠. 네, 자, 한 주의 첫 번째 금요일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 들어서 약간 상승폭이 작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자, 77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폭락 전에 지수를 향해서 꾸준히 오르는 중인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일단 오늘 상황으로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 분위기가 좋은데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코로나 테마주가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직 쪽도 어떤 온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전망도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오늘장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IM증권 이화진 과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자, 오늘 먼저 반도체주 전략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변곡점 넘어선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 AI 기기단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요. 더불어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는 로봇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반도체의 반등이 나왔을 때도 조금 찝찝함을 갖고 있었던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죠. 그런데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변곡점을 넘어섰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섣부른 판단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최근에 뭐 AMD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관련된 이제 대부분의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조금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AI 피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분기 실적은 아니지만은 이제 TSMC가 7월 이제 월간 매출이 생각보다 이제 잘 나오게 되면서 뭐 이번 달 말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AI 수요는 계속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안도에 대한 이제 우려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 간의 이제 HBM3 이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로 좀 나오다 보니까 네. 특히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돌아서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점은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시장에 대한 눈높이나 아니면 수급에 대한 요인들을 다시 한번 더 되찾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TSMC의 호실적 여파에 어느 정도 우려는 완화가 됐는데 추후에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들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건 이 반등의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AI 고점론도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고 워낙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완전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어떤 게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될까요? 저는 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난주에 트랜스포스에서 엔비디아 이제 블랙의 가속기가 뭐 3개월 뭐 연장되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뭐 밸류가 깎였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판결을 하고 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가 실제적으로 그 C 비단 반도체를 이제 HBM3E를 만약에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예상대로 물론 이제 HBM3 중국용은 이제 엔비디아 들어가긴 하지만은, 만약에 콩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HBM3E 중에서 10%는 3분기, 그 60%는 4분기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매출 비중을 차지하겠다라는 게 단순하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숫자가 찍힌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이게 해석이 된 게 아니라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쌓일 수 있는지 여부가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가 다시 25만 원을 가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다시 9만 원을 향해 가는 모습이, 이 두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엔비디아 향도 결국에는 비공식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네.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단순하게 외국인 수급이 이게 6월달, 7월달에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이럴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 체크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3분기에 삼전이 퀄테스트 통과 여부를 발표하는지 이 부분들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내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다시 그동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11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미 반도체. 네. 그렇죠. 작년 4분기 때는 HBM3 그게 TC 본드 장비가 매출로 인식이 됐네,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급하구나.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1분기, 2분기 때도 컨센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3, 4분기 때는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앞에 했던 것처럼 블랙 가속기에 들어가네, 그러면 당연히 한미 반도체 TC 본드 장비를 빠르게 매출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장비를 씀으로 인해서 매출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저평가됐다라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추후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과연 삼성전자가 기존의 세메스 쪽만 쓸 것이냐, 아니면 일본의 신카와 쪽만 쓸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미 반도체와 이 영업 관계를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삼성전자가 수율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 정도 숫자만 찍힌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매력 부각돼 있는 현재 구간이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한미 반도체주 내 토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AI 하드웨어 쪽에 치중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실적이 나와주고 돈이 된다면 소프트웨어 쪽도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미국에 있는 빅테크 소프트웨어 업체들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뭐 한국어 컴퓨터, 뭐 솔트룩스,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실적 가시성이 좀 높은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나마 한국어 컴퓨터가 컨센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조금 수익성이 가시화되는 측면도 있고, 지금 하나하나 올해 하반기에 조금 기대가 있는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대부분 다 이제 B2G, 그러니까 공공기관 업체들에게 들어가는 그 수익성이 그게 대다수고, B2B나 B2C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숫자가 올라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대부분이 뭐 KT와 같은 고객 서비스 센터나 이쪽에 우리가 AI 쪽에 그런 관련 흐름이나 아니면 AI 비서 이런 쪽에다 매출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우리가 뭐 오픈 AI처럼 뭐 챗 GPT와 이런 것처럼 수익성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 측면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뭐 솔트루스와 같은 회사들은 루시아 GPT 이제 이런 게 만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당연히 자금력 측면에서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시세를 분출하는 쪽이 AI 의료 쪽이더라고요. 뭐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종목들의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저도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루닛, 뷰노 그리고 네.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참 많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주쯤에 아마 이게 주말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 회사가 네. 이게 리커전입니다. 이거는 아마 오. 이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이 회사에 얼마만큼 투자를 많이 했고 그거를 항상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이 회사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엑스사이언시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뭐냐면은 사노피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5조, 3조 기술 이전을 했던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이 비슷한 회사들이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물론 아직 실적 굉장히 안 나옵니다. 뭐 해봐야 5억 벌고 마이너스 한 60억이고 막 그런 회사인데 물론 이 회사도 슈퍼컴퓨팅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 수억 개의 소고 물질을 만들어내서 일반적으로 신약 만드는 회사들에게 기술 이전하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나마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나오고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해외 시장을 이제 인프라를 만드는 측면이지 아직까지는 적자 늪에서 뭐 벗어나고 있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리커전이 엑스사이언시아를 인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AI 신약 플랫폼 시장이 커지는 측면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 신테카 바이오는 어떻게 됐냐? 물론 이게 당연히 유황야행도 아니면은 차바이오텍이나 아니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리스 회사들도 분명히 눈여겨보기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우리가 신약 개발을 15년 걸리는 거를 단순하게 5년 이하로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게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우리 대형 제약 바이오 회사들에게는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게 되면은 그나마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면은 뭐 충분히 시간 지나면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전의 뉴스를 통해서 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관련된 시장의 성장성 확인됐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쪽이 꿈만 갖고 투자하는 쪽이고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종목 고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썰트루스를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1년간 한 3번 정도 탐방을 다녔던 회사고 아마 이번 네.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간히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얘기를 하고 이제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이제 계약 수주 계약이나 이걸로 인해서 3분기 때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9월쯤에 루시아 이제 GPT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LLM 모델을 통해 물론 우리가 오픈 AI랑은 당연히 좀 다른 결로 인해 가지고 그쪽 시장을 타겟을 좀 노리고 있는 측면이고 이거는 추후에 이제 자회사인 이제 플루넷 이제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뭐 북미 쪽이나 아니면 국내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블로그 쪽으로 하고 있는 이쪽으로 이제 아마 시장을 좀 공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객센터나 아니면 AI 비서를 통해서만 아직까지는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흑자 전환 한번 하고 보자라는 측면에서 썰트루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당장 보자는 것은 아니다. 흑자 전환 이후에 이 종목 관심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부분도 말씀 주셨어요. 솔트룩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또 이 종목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로봇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커진 상황인데요. 성장주단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가 금리 인하의 숨은 수혜주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로봇주를 우리가 기대감 갖고 투자하지 그렇죠. 실적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 로봇 기업에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네.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화나기나 야스카와 같은 일본 회사들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중국 쪽에 대한 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쇼크가 나기 시작을 했고 계속 빠져왔었는데
물론 최근에 중국 PMI 제조업 지수나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환학이 산업용 로봇에서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러면 환학이 이번에 2분기를 시점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충분히 감안하고 공급 계약이 계속 나올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환학은 산업용 로봇도 하고 협동용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이제 기업이고 1위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고 두산 로보티스가 아마 4위에서 5위 정도 하고 있는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금리 인하죠. 특히 미국 쪽이 굉장히 예민한 회사들이 두산 로보티스랑 램보 로보티스입니다. 특히 북미 판매 채널 법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 두산 로보티스도 제가 IR을 최근에 2번 정도 했었는데 특히 미국은 기업들은 굉장히 금리에 민감을 하고 자금이 여유가 있어야 이 로봇을 주문합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 로봇 한 대당 거의 3천만에서 4천만입니다. 그 한 대당. 그러면 그거를 10대, 20대 이상 더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자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우리 고객사들이 알고 있는 우리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그리고 IT 업계, 뭐 삼성전자 여러 업체들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두산 로보티스입니다. 물론 그 회사들이 기업들이 엄청 업황이 회복이 되고 최근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좀 꺾이긴 했는데 제조업이 살아난다? 북미 시장의 제조업이 살아난다면 일단 저는 두산 로보티스랑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작년 12월 달부터 북미 첫내 법인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인하하게 되면 실적이 바로 팡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보통 로봇주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물론 작년에 대기업들 투자 얘기 M&A 이슈 나오고 정책적 모멘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로봇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숫자를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찍힌다? 그럼 당연히 저는 이제 로봇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해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지 그 무게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로봇주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산업용 로봇이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좀 굉장히 클 크로스를 보이고 있고 두산 로보티스나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흔히 우리가 박스 이제 배송을 하고 있는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거운 박스를 실어 나르고 하는 게 로봇의 행동이고 우리가 흔히 커피숍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치킨집 같은 로봇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건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건 두산 로보티스는 아니고 제우스인데 제우스라는 회사에 커피 머신이 있는 경우가 한 달에 그 인건비가 로봇은 약정 금액이 160만 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한 달 최저 임금비가 얼마라고 계산했을 때 제가 한번 계산해봤을 때 2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게 뭐 24시간 기준으로 뭐 15시간 일을 했을 때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점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을 쓰는 게 오히려 이득인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 출연하신 전문가분 중에 한 분께서 네. 사실 바이오가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건 자기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개별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는 좀 개별적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가 인상 1상이나 2상 준비하는 금액만 한 몇천 원씩 듭니다. 당연히 그때는 자금을 빌리는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테오제,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 바이오 이 회사들 돈 많습니다. 지금 기술 이전하고 마일스톤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리가켄 바이오만 지금 5천억 정도의 현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ABL 바이오만 내년까지 4천억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굳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만큼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많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 자금력이 확보해지면서 인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인상 1상 되면 기술 이전하고 많은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인상 3상까지 진행이 되고 풍목 허가까지 가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주네 그 제약바이오 한다는 거는 옛날과는 조금 논리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 실질적으로 어떤 섹터가 수혜를 입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바이오의 경우에는 과거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혀오기는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의 자금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개별 종목 이슈로 봐야 한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시 로봇주로 돌아와서요. 아까 언급됐던 종목이 이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둘 중에 굳이 한 종목만 꼽자면 어떤 거 더 보고 계세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두산 바켓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장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작년 12월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미 판매 채널 등록을 시작을 했다는 점이 이제 여기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측면, 특히 협동 로봇이나 향후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좀 올라갈 수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은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예전부터 흑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시장은 두산 로보틱스가 3분기 때 정말로 흑자 전환이 될까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IPO 할 때부터 사실 2분기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번 생각보다 많이 쇼크가 나게 되면서 3분기로 미뤄졌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 2분기는 제치고 3분기를 실적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히려 좀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로봇주의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들장 이슈노트 이화정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이 좋은 제약을 어떻게 알릴까? 이거 뭐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약 바이오의 시장이 이제 사실 뭐 금리나 뭐 기대감도 있고 뭐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금리나 기대감이 오면은 제약 바이오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지금은 최근 이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확진자 증가와 함께 진단 키트 이제 진단 키트가 이제 뭐 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이제 코로나 대장주였던 신풍제약 치료제죠. 그래서 이제 원숭이 두창까지 또 유행 제조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원숭이 두창 관련되는 백신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를 사지 않은 사람들만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대표님이 이럴 것 같아요. 아, 우리 회사, 우리 기업 제품도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코로나 이쪽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아, 이 좋은 제품의 이 제약 바이오 기업 어떻게 알려야 될까? 그럼 딱 직원들 모아놓고 얘기하겠죠. 아, 이 좋은 제약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알릴 제약? 어떻게 알릴 거야? 하고 물어볼 겁니다, 아마. 잘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 기업입니다. 아 일단 이제 제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약사인 것 같기는 한데 자 어떻게 알릴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종목명 띄워주세요. 그렇습니다. 알리코 제약이 좋은 제약사를 어떻게 알리고 네 알리코 제약입니다. 이제 뭐 꾸준하게 계속 알려야겠죠. 사실 뭐 진짜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된 제약주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제약주가 좋다고 하니까 어떤 제약주를 사야 될지 모를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조용히 강하게 올라갔던 제약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이제 보면은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단기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다시 황제주 갈까 말까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게 딱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대장주의 이런 움직임이 기업 미래 가치가 나쁘다가 아니라 사실 제약바이오의 시장이라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제약에서 이제 지분을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여야지만 제약바이오 시장이 돌아온다. 이건 맞는 말인데 반대로 지금 이제 아직 제약바이오의 완전한 시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사버렸을 때는 거기서 제약바이오의 시장이 연결이 안 되면 뭐가 된다? 바로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점 매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제약바이오 열풍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배 올라갔을 때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섹터들은 뭐 10배 수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지 못했던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좋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 사실 뭐 오르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업이 뭐 관심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정부 국책과제 선정. 네.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내용 때문에 아마 이게 오늘 또 참 아쉬운 게 뭐냐,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종목을 장을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이번 주나 오늘 뭐 장 마감이나 내일 올라갈 만한 종목을 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열린 종목을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아마 오늘 장중에 갑자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내용 때문에 움직임이 나타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한 10%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모멘텀 사실 두 번째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것도 뭐 맞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 국책과제라는 거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이제 국책과제 사업에 이제 최종 선발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년간 연구비를 66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망막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알리코 제약이 이런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든 지금 또 뭐 정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밝힐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앞으로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정책은 누구나 다 이제 던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 실현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 뭐 우리 금투세 같은 경우도 사실 폐지해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정책은 던졌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꺼낼 수 있는 게 정책입니다. 실현되고 안 되고는 그 뒤에 이야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누가 되었던지 이런 망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 당뇨 합병증에 따른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 정부 정책에 또 그 누군가가 언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런 국책과제에 선정되었던 기업이 대장주로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국책과제를 이제 이 국책과제에서 66억 규모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제약바이오라는 기업에게는 진짜 티끌만한 돈입니다. 66억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제약 개발하는데 뭐 몇천억씩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6억이란 거 진짜로 이걸 줘봐야 그냥 뭐 그게죠. 해주고도 욕 먹는 거. 그러니까 사실 알리코 제약은 뭐 돈을 받아도 이거밖에 안 줘라고 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분명한 건 뭐다. 어쨌든 국책 과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뭐 이런 뭐 어떤 특히나 방금 전 망막 병증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목표로 이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합병증에 따른 게 되었든지 당뇨에 따른 이런 게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이런 정부 정책이 나와 줄수록 알리코 제약이라는 종목이 대장주로서의 이런 강력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어쨌든 이런 떡밥을 뿌려놨다 봐야겠죠. 나중에 내가 이제 수확하기 위한 그냥 씨앗을 뿌려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알리코 제약이라는 종목이 언제 어떻게 이 씨앗을 회수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예. 하지만 이 국책 과제 선정이라는 이 씨앗 자체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있는 씨앗은 아니다. 라고 특히나 이제 차트가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저기 고공행진하고 있으면은 이 씨앗 회수하기 전에 주가는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알리코제약이라는 종목은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씨앗은 언제든 회수해도 회수할 수 있는 차트가 저 바닥에 있으니까 전혀 이제 그 불안할 부분도 없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네. 어쨌든 국책과제에 선정됐다라는 건 그만큼 뭐 기업이 앞으로 실적을 잘 내뿜든 못 내뿜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기술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미국 쪽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 여기 굉장히 많은 시선을 두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또 이제 드디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만나서 이제 우리 또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그 토론이 이제 열려 있죠.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지지율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막 뉴스를 봤을 때는 이미 해리스 부통령이 5% 정도 앞서고 있다. 특히나 경합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우리 막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뭐 누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하면 관련주가 올라가요. 그리고 당선되었을 때가 최고점 피크를 찍고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만 가지고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관련 수혜주인데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마리아나 합법화겠죠. 그래서 이제 대마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제 뭐 많이 움직이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대표적인 정책도 맞지만 민주당 내 대표적인 또 정책입니다. 이제 낙태를 합법화하겠다.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라는 거 사실 뭐 사전에 피임을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사후 피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 뭐 어떤 이 제약 바이오가 수혜를 받느냐고 하면은 사후 피임약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엘라리즈정이라고 해서 현대약품의 이제 엘라원의 제네릭 품목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응급피임약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응급피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그 낙태할 수 있게 뭐 하는 그런 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이걸 하면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알잖아요. 그 나라는 워낙에 즐기는 나라인데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 합법화하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사실 그래요. 저는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성장하게 되면요.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추천할 때 이 기업의 시장이 우리나라의 내수에 국한돼 있다고 하면요. 장기적으로 사지 말라고 해요. 무조건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줄 아는 기업들이 이제 더 성장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알리코제약이라는 거는 뭐다? 방금 했던 이 응급피임약, 사후피임약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의 엄청난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매량 팔아봐야 미국 시장에 진짜 그 발톱의 때만큼도 판매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어쨌든 정말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된다는 거는 알리코제약이라는 기업의 이 실적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말 해리스 부통령이 정말로 뭐 당선된다. 보통은 이제 당선된다 했을 때 웬만하면 죽어야 정상인데 주가가 죽어야 네. 제가 말이 좀 이상했어요. 주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가가 죽어야 정상인데 예.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뭡니까 응급피임약 이런 거는 주가가 단기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정말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낙태 합법화에 대한 걸 지켜냈을 때 알리코제약이라는 기업이 정말 미국에서 실적으로 뭐 한 1년 뒤, 한 6개월, 1년 뒤 갑자기 실적으로 이게 보여진다고 하면 다시 실적에 따른 주가 강한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마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정말 대량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차트가 이제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는요 이미 누군가가 계속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을 뺏어 가지고 이제 주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리코제약이라는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도 사실은 이제 급등이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 구간대 오고 있긴 한데 자 보면 알겠지만 주가가 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5,000원, 6,000원대겠죠. 5,000원, 6,000원 이 구간에 오면 거래가 이때부터 터졌죠.
이때부터 터지면서 갑자기 주가가 단기간에 한 3배 정도 올라갔고요. 늘 이 구간에 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못해도 5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도 뭐한다? 거래가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자리에 거래가 지금 몇 년 만이냐고 하면요. 대략 한 4년 만.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제 2020년도, 21년도 이 주가가 죽고 나서의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 하락 이후에 있어서는 강한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네. 또 이제 하락 추세가 돌파했습니다. 하락 추세 돌파하는 자리에서의 강한 거래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알리코 제약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5,750원 아래로 한번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일단 12,000원 정도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대는 지금 뭐 보면 알겠지만 4,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이거는 늘 기술적인 반등 자리였거든요. 4,000원에 사면은 늘 언제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000원대를 깨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알리코 제약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오르니까 가져온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 아니라는 거 좀 해명 좀 해주세요. 방송 시간 좀 바꿔야 돼요. 사실 그 바꾼 것만 정답 없는 것 같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느님이 그랬죠.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뭐 보여줘야 믿습니까? 믿으세요. 자, 미리미리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이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에 이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잘 팔려서 너무 좋은 제약. 좋은 제약 오늘 많이 나오네요. 요즘은 이제 제약 바이오만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알리코 제약이 이제 홍보가 안 돼서 못 팔려서 이제 어떻게 알리코 하고 있다가 이제 잘 그러니까요. 팔리는 거예요. 잘 그래요? 팔리니까 너무 좋아 제약. 너무 좋아. 제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팔려서. 이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잘 팔려서 너무 좋은 제약, 좋아 제약입니다. 이제 좋아 죽을 겁니다. 근데 좋아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뭐 이 기업의 엄청 솔직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약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당장에 엄청난 이슈를 받을 만한 엄청 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첫 번째로 차트적인 부분도 있고 큰 거는 없지만 자잘자잘한 게 여러 개 엮여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는 그래요. 엮이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진단 키트가 가고 있었는데 진단 키트가 가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뭐다? 원래는 신풍제약이 코로나의 대장주였습니다. 네네. 뭐 몇십 배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풍제약 갑자기 빵 올라가잖아요. 오늘도 좀 네.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올라가지 않았던 제약주들이 그냥 뭐 다 자잘자잘하게 엮여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말씀드리면서 키워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딱 그냥 보는 순간에 얘는 좀 자잘자잘한 게 많구나 느끼실 겁니다. 네, 자, 준비해온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여기도 코로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사업도 아니고 뭐 진단 키트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신풍제약을 아까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풍제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급이 어디로 또 붙기 시작하냐고 하면요. 이제는 진단 키트가 이제 관련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이 코로나 관련돼 있어서 이제 그 치료제 분명히 신풍제약과 이제 치료제가 움직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화제약이 사실 뭐 신풍제약처럼 엄청난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 뭐 이런 사실 효과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조화제약의 이제 그 파모나틴이라고 하죠. 파모티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파모티닌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다 엮였어요. 그래서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상의 이 기업이 진짜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과거에 있잖아. 옛날에 개그맨 오래됐는데 개 구충제가 네. 암에 효과 있다 해가지고 갑자기 개 구충제 관련도 막 다 날라갔어요. 예. 실제로 그게 암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엮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기업이었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서도 많이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제약 같은 경우 진짜 이제 코로나로 계속 돌리다 보면은 돌리다 보면은 이제 이 개인 투자들이 뭐가 나오냐
거냐고 하면 이제 안 오른 게 뭐 있지를 찾다가 이런 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오다 거예요. 오다 여기까지 온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기업이 엄청 크게 막 이거예요. 막 방금 알리코 제약처럼 막 정부에서 이거 했어요. 뭐 사업 피임약으로 실적 낼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자잘자잘하게 막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로도 막 대표적인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이너뷰티 음료 출시 기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제 이너뷰티라고 하면 이름에서부터 뷰티, 대충 이제 피부 쪽이겠죠. 피부 쪽인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게 원래도 이제 조화제약 같은 이 기업은 피부 재생에 관련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이런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쿨루타치온 화이트 사이닝이라고 해가지고 또 피부에 도움이 되는 마시는 음료를 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또 뭘 또 저격한 거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제약 바이오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용하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예.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것들이 사실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사람이 아파야 큰 돈을 쓰는 거와 매일같이 꾸준히 쓰는 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매일같이 꾸준히 쓰는 것이 더 좋아요, 사실. 돈이 더 돼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다 어디로 이동하기 시작하냐고 하면요. 뷰티, 미용 쪽, 화장품 관련된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실은 뭐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K-뷰티 열풍에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격했다라기보다는 다른 해외 시장을 또 저격했다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미국에서도 성형하려고 우리나라 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성형의 강국이 되었고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형의 강국이 되었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제약 바이오들이 뭐예요? 제약 바이오들이 나는 의료만 했지 성형을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성형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된다? 성형은 못 시켜주더라도 최소한의 미용 쪽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뷰티 제품을 굉장히 많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대다수 이 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아니라 조화제약도 뭐다? 이제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뷰티 제품을 내놓는 제약주들이 찾다 또 뭐가 된다? 조화제약이 있었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반복이죠. 뭐가 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면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다? 바로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혼자 남을 자녀가 아니라 혼자 남을 강아지, 고양이를 굉장히 걱정한다 했습니다. 요즘 네네. 실제로 이게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1인 가구도 그래요. 저 심지어 제 주변에도 보면요. 요즘 뭐 그 무지출 챌린지 한다고 하면서 본인 돈을 죽어도 안 쓰면서 이 강아지, 고양이만큼은 어떻게 안 굶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본인은 굶어요. 본인은 진짜 무슨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 뭐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보면은 막 그 도시락 먹을 돈도 없어서 수돗물로 배 채우잖아요. 네네.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도 내 고양이, 내 강아지만큼은 아프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진짜 거기에 다 쓰고 본인은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 비싸요, 또 네. 그런 게. 예.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화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이미 반려동물 시장에서 또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규 사업으로서 이미 펫코노미 시장에 도전 중입니다. 뛰어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네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기업이 이게 뭐 반려동물용 이런 시장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까요? 보면 대장주 이미 뭐 자리를 차지한 게 없는데 이제 뛰어들 거다. 옛날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갈 때 2차 전지 신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그냥 갑자기 이제 후발주로 올라갔던. 그러니까 사실 조화제약이 대장주가 돼야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워낙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면은 못 올릴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조화제약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조화제약 차트도 굉장히 바닥이에요. 그냥 계속 무너졌습니다. 주가는 안 좋았나 보죠. 예, 주가 원래 사실 제약 바이오가 다 무너졌죠. 네네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사실 나쁘지 않다 보고 있는 게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지금 자리가 최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최저였고 뭐 조금 더 나야 2,500원. 그러니까 2,500원 정도 자리를 지켜냈던 자리에서 최저를 찍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면 지금 뭐 한 3배, 4배, 5배도 늘고 수 있는 자리는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뭐 이 조화제약이라는 종목
지금 뭐 일단은 뭐 1,600원으로 잡아드리고 아마 2,500원대를 강한 저항으로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500원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3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약 쪽에서 두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알리코 제약 어떻게 이 좋은 기업을 알릴까? 네, 그리고 이 좋은 기업 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화제약 이 두 가지 확실히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강태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이죠.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이제 주가가 좀 양시장 모두 오르고 있는데 그 이번 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먼저 여쭤볼까요? 이번 주 전망은 특별하게 CPI 정도 뭐 우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시장 스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당긴다라면은 뭐 그러니까 네. 그 이제 0.25를 할 건지 폭을 확실히 0.5를 할 건지에 대한 네네. 부분인데요. 아, 이거를 이제 좀 더 늘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0.25가 거의 이제 확 실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기대감보다는 이제 완만하게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한 75%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남아나지 않았다. 엔화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보면 시장 자체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잘 잡으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이제 실적들을 무조건 내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종목별로 또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되 실적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업황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이제 낙폭이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제 수급도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좀 쭉 들어오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한국 콜마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상상인 증권입니다. 목표가는 85,000원으로 상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위 고객사 중심 자외선 차단 제품 주문 증가, 미국 사업 부문 매출 증가 따른 적자 개선, 자회사 HK 이노엔이 고마진 전문 의약품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인디 브랜드 화장품 활발한 해외 진출 수혜.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장품주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손이 좀 잘 안 갈 수 있는데 일단 화장품 시장 업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이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중국 소비 침체에 대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소비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었던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을 어떻게 내놓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내놓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소비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한 44% 정도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도 보시면 이니스프리가 매출이 13% 줄었고 영업이익은 13억 정도를 찍었고요. 에뛰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마이너스 10% 정도를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 9억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게 9억을 기록한 게 작년에 대비해 봤을 때 마이너스 56%가 실적적인 부분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우려 섞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로컬 업체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에서 우리 업체들이 얼마만큼 잘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경쟁이 심한 만큼 중국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제 계속 역량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업체인 하나하나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한 그런 후광을 얼마만큼 받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코스맥스도 최근 시장이 약세 흐름과 더불어서 약세를 보였었던 이유 자체가 중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을 조금이라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업체들이 얼마만큼 실적을 내놓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연초 대비해 봤을 때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그 투자자들도 결국에 이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으로 갈수록 실적을 얼마만큼 이제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지를 염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뭐 빗나간다라고 하면 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좀 긍정적인 효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제 우상향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옥석을 본격적으로 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국내 화장품 업계는 중국 외에 다른 시장들을 개척하면서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뛰었던 건데, 역시나 기반이 되는 중국 시장이 조금 이제 냉각이 되니까 주가와 어떤 실적도 함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몇몇 기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리포트는 어떤 투자 포인트에 주목했는지 이제 알려주실까요? 네, 상상인 증권에서 내놨고요. 85,000원 매수 유지 상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이제 꽃길 예고된 하반기라고 이제 제목을 썼고요. 예. 첫 번째 단락 보시면 2분기 매출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 대비해 봤을 때 10%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8%가 늘었다. 그래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연결 실적 매출 보면 그래서 6,603억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71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별도 매출액으로 보시면 역시나 뭐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좋았다. 이 세부적인 부분을 보시면 상위 고객사가 이제 계절적 특수로 보내서 이 자외선 차단 주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됐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 기초 제품 관련돼서는 이제 재고 관리 효과가 어느 톡톡히 좀 봤다. 그리고 고객사 믹스를 통해서 전통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뭐 매출은 좀 줄어들었지만 인디 제품에 대한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근데 인디 브랜드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인플루언서 쪽에 이제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판매를 한다. 소품종 원래는 대량 생산을 해야지 화장품 업체는 좀 수익성이 커지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인플루언서한테도 맞춤형 그런 그 인디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ERP 33억 이제 순이익적인 부분은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약세 흐름을 보인 이유가 ERP 쪽에 33억과 그리고 성과급이 70억 정도 있어서 경상이익 쪽으로 조금 뭐 매출이 경상이익 쪽으로는 좀 안 좋았다. 하지만 영업이익 쪽 OP 마진 쪽으로는 14.9%를 기록을 해서 역대 최대치를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쪽인데요. 해외 쪽은 중국 무석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법인에 대한 부진한 업황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성적인 우선 전략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 봤을 때는 7% 매출이 좀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7% 줄었다. 하지만 왜 미국 매출과 그리고 이제 캐나다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 매출은 전년 대비해 봤을 때 플러스 6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억을 기록을 했고요. 캐나다는 뭐 양호하게 좀 상승을 했으나 결국에 이제 기존 1위 고객사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형태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후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이 플러스 17% 전년 대비 늘어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안정적인 계속 플로어한 그러니까 평평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익성이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높은 북미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객에 대한 고객사에 대한 매출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이익은 성장 효과가 상쇄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HK 이노엠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 이제 HK 이노엔이 자회사 성격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H&B 헬스 앤 뷰티 쪽 관련된 중심으로도 견조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업황 자체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통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인디 브랜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미국 쪽, 특히나 캐나다 쪽과 더불어서 미국 쪽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인 부분을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 뭐 마지막에는 그렇게 좀 이 제시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꽃길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제목을 정해주고 또 거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인디 브랜드, 미국, 캐나다 시장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리포트는 이제 대기업들이 화장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다예요. 그래서 이 의류업체들이 다양하게 뭐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화장품 쪽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결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물산이나 한섬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F&F 같은 업체들이 이 의류 관련된 사업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뭐 사업 다가가 본격화가 돼서 화장품을 찍어낸다라고 하면 이 동사 같은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뭐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콜라보도 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회사 연우와의 본격적인 시너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연우를 인수를 했는데 이 연우가 뭐 하는 회사냐면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업체들인데 이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 중에서 이 용기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화장품마다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조금 화장품 용기가 비싼 쪽은 한 10% 정도 높게 들어가고요. 원가의 10%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장품이 100원이라고 하면 네. 거기에 한 10% 정도는 와, 꽤 용기가 비싸네요. 네.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은 용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는 10%, 좀 낮은 용기에 대한 비중을 가지면 5% 내외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용기 관련된 부분까지 동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연우가 수출 비중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엔 이제 마케팅 쉐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한국콜마도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쪽에 대한 그런 마케팅 등에 대한 이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로레알이나 에스티 로더나 이런 이제 P&J 같은 고객사와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우 관련된 사업도 용기 관련된 부분으로도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자체의 제품뿐만 아니라 용기를 만드는 회사, 22년에 연우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그 부분에서의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목표가 여쭤볼게요. 지금 상상인증권은 85,000원을 제시를 했네요. 네. 이게 이제 PER 20배 이상 유지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 평균 PBR 1.6배를 기록을 평균치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영업 가치, 투자 자산 가치, 수령금 과 관련된 부분을 총 망라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은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이 올해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16배 정도, 15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낮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높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0배 정도에서 25배 정도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좀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20배 정도만 해도 한 87,000원을 좀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보셔도 뭐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기 고점이 75,000원입니다. 그래서 75,000원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두 번째 리포트를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대웅제약인데요. 자,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나보타, 펠수쿨루 등 고수익 품목 호조, 파트너사 에볼루스, 미국 점유율 확대 순항, 비만 대사질환 포트폴리오 중장기적 확대 계획, 비만 패치제 개발 및 내년 비만약 시밀러 출시. 자, 비만약 얘기가 또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자, 제약 바이오를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는데 일단 시장이 이제 주가가 올라도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주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이거 원래 대웅제약에서 비만 치료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예, 그 잘못 얘기해서 살짝 끝부분에 정정,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네네네.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본격화된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들을 영위하기 위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쉽지 않아서 R&D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 개발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좋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다 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낙폭과대 종목들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진단이나 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뭐 코로나가 뭐 많이 발현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이오나 제약 관련주들에 대한 업황이나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흐름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사율이나 앞으로 얼마만큼 더 이제 그 관련돼서 이 영향력을 좀 끼치는지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이제 묻혀버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국내 제약 업체들이 해외 쪽으로 계속 판로를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의 뭐 렉나자가 하반기 중에 그 이제 FDA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인데 얀센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기술 특허나 기술 로열티를 수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출도 올해 매출 2조를 넘는다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이어서 매출 2조를 달성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그런 라인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뭐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싹센다나 이런 특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의 싹센다 특허가 해소가 되면 결국에는 이 특허 해소된 부분을 제너릭이나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술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최근 들어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법제화가 되면 이 중국에서의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많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이 수반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 하면 제약 바이오를 떠올리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비만 치료제라든지 해외에서의 이런 그 국내 기업의 기술을 인정한다든지 또 생물보안법 같은 그런 외부 요인도 충분히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좀 살펴볼까요? 예, 하나증권에서 16만 원 매수 유지를 했고요. 네. 제목 보시면 2분기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2분기에 나보타 보톡스 톡신, 이 나보타는 이제 보톡스 톡신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호조와 팩스쿨루, 이 팩스쿨루라는 거는 위식도역류 질환 치료제.
역류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컨센서스 상회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매출 기조를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그 3,605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423억을 기록을 했는데 기존 3,598억보다 그리고 영업이익 410억보다는 높은 이제 컨센을 만들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보시면 이 나보타나 팩스쿨루 같은 이게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팩스쿨루가 맞는 거죠? 네, 팩스쿨루. 네. 팩스쿨루가 맞고요. 예, 그리고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 당기순이익 관련된 부분도 이제 이 법인세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양호하게 뭐 우상향을 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보타의 매출액을 보시면 이제 531억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YOY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62.4%를 기록을 했고 전 동기 대비했을 때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42.7%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에볼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파트너사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볼루스라는 회사가 나보타를 이제 판매도 해주고 나보타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금액이 405억, 그리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의약품 매출도 2,180억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그 포시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포시가가 뭐냐면 이 500억 수준의 아스트라카제네카에서 만든 당뇨병 치료제인데 작년에 이제 그 판권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다른 쪽 관련돼서 제품이 계속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뛰어넘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볼루스 관련된 미국 점유율의 확대가 순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24년 매출액이 1조 4,015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449억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에볼루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미용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치료용 보툴리듐 이제 톡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타를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밀레니엄 세대에 집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계속 영위를 같이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필러나 제품 부분을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볼루스의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도 역시나 24년 매출 가이던스를 봤을 때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동사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제품명 나보타 미국 제품명이 주보라고 하는데 이 시장 점유율이 13%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에볼루스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 품목으로 보면 이제 매출 나보타에 대한 부분과 팩스쿨루 그리고 엠블로 당뇨병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비만 대사 포트폴리오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항상 이 제약 바이오를 이제 다루다 보면은 제품명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팩스쿨루, 그리고 보톡스 톡신, 엠블로, 나보타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제 비만 패치제 개발 그리고 내년 비만약 시밀러까지 출시한다 이런 내용까지 짚어주셨는데, 자 이제 리포트에 없는 투자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사가 이제 비만 관련 치료제 중장기적인 그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엄청나게 많이 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사제 그리고 먹는 경구용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패치 이렇게 붙이는 몸에 붙이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수요 타켓을 좀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싹센다나 빅토자 같은 이런 제품들이 특허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단기간 관련돼서는 GLP-1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약품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도 이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신약 개발 관련돼서는 이제 특별성 폐섬유증 저해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2025년 4분기까지 어느 정도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이제 신약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포트에 나와 있는 목표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6만 원이 나와 있는데 네. 이 가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나증권에서 16만 원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PER 기준으로 제가 수익성적인 부분으로만 계산해 보면 3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최근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올라와서 32배가 낮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한 예.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2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일반적인 신약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한 13만 5천 원 정도예요. 그래서 13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서 뭐 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13만 5천 원 유지가 되면 길게 봤을 때는 뭐 15만 원에서 16만 원까지는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보실 분들은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 목표가로는 13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6만 원, 이 목표가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2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LG전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LG OLED 전시회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해 국내외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의 D램 매출액 내 고대역폭 메모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10% 미만의 비중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의 비중 상승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이 148억 7,300만 달러, 한화 약 20조 2,987억 원을 기록해 전 세계 종합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적절한 대출 행위와 관련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둔화와 화재 공포로 충격을 받은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는 아이오닉 9과 EV4 등 신차 출시를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려 아연이 국내 3대 ESG 평가 기관 중 하나인 한국 ESG 연구소에서 선정한 상반기 ESG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으며 철강 금속 산업 내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 노동조합이 오늘 서울 구로구 넷마블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3개월째 사측의 회피로 상견례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실한 노사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이 하이파이러시를 개발한 일본의 탱고 게임웍스를 인수하고 리듬 액션 게임 하이파이러시 판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성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유럽의 렘시마라는 약품으로 기업이 지금 제약 약품을 수출해서 굉장히 많이 유명한 기업이죠. 최근에는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 시장까지 빠르게 진출하게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임상 통과를 진행한 지금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대 처방의약급여 관리업체하고 모두 계약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이론상으로는 한 대략적으로 미국 시장의 한 80% 정도에 육박할 정도의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영업과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지만 현재 기본적인 밑바탕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항암제 중에서는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는 약품인데요. 해당 약품이 이제 곧 특허권이 끝나서 바로 셀트리온이 그 끝나는 특허권을 가지고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임상을 준비 중입니다. 다른 신약, 완전히 기초부터 시작하는 신약과는 좀 다르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을 생각보다 통과 가능성도 높고 이 기간도 굉장히 짧거든요. 이미 임상 3상을 현재 계획을 미국에 제출했고요.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대로만 잘 진행이 되면 빠르면 내년도에도 한번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 그래도 임상을 통과한 짐펜트라가 현재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키트루다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셀트리온의 고속 성장에 현재 기본 틀이 다져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최근 들어서 제가 워낙에 단기적인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증시가 워낙에 조정을 받았고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한계가 있는 만큼 이렇게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실적이 계속해서 고속 성장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굉장히 저가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받고 다시 반등 나온 것까지 감안해 봐도 주가 상태가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기존의 고가 대비해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반토막까지도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번 보였다가 살짝 반등해준 모습이죠. 지금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6% 자리입니다. 워낙에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고 현재 기본틀을 다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매출 성장과 함께 다시 한번 성장이 날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단기 공략도 가능하고 만약에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무너졌을 때에도 모아가면 결국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매수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눌림목이 나오면 현재 지금 이제 19만 5천 원 자리, 19만 5천 원 자리에서 매수가 자리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2만 1천 원 자리로 해서 직전 고점 부분 보시고요. 손절가는 19,000원 딱 잡으시고 단기 공략하셔도 되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너지면 중장기로 모아가셔도 괜찮은 만한 종목이니까 해당 종목 잘 공략 이어가 보시면서 여러분의 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께서 그동안 이 단기 공략주 중심으로 선정을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물량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세장 안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 키트루다와 관련된 미국 임상 3상 승인 소식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와준다라는 점 올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9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관심 가질 기업은 전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기업입니다. 바로 데모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데모가 매수가를 안 주고 그대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데모를 말씀드리게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고 있냐, 좀 나아지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전쟁이 격화될수록 당연히 주가는 저점일 거고요. 이 전쟁이 좀 괜찮아질수록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고 실제 러시아도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끝이 없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 영향에 따라서 아직 뭐 이게 진짜 전쟁이 끝나야 되냐 안 끝나야 되냐 말이 많지만 다시 한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 이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이번에 75조 규모의 재건 금융 지원이 확정이 났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6조가 들어가고 앞으로 추가적인 69조가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75조를 왜 지원해 주나요? 라고 한다면은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재건에 걱정 안 하고 잘 싸우길 바란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 가능성도 실제 돈을 빌려 다닐 필요 없이 충분히 이 75조만으로도 해볼 만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전쟁이 격화됐기 때문에 가장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라고 했죠. 그럼 이 지지율이 높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뭐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책을 얘기한 게 약하다면 더 강한 정책을 얘기해야 되고, 내 지지율이 지금 영향이 내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또 새로운 좀 더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때가 가장 좋을 때다. 관련주가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때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데모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재건 기대감으로 크게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하면서 이 저가를 찍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보다 더 격화되거나 지금보다 더 위험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고, 여기서 조금 이 화해 무드라든가 조금 긍정적인 얘기만 나와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의 매물대 구간이죠. 급락이 나오기 이전인 11,200원 라인 때 1차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는 저점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은 웬만하면 깨지 않는다. 한 개 9,000원이니까 시초가 이하로 매수해서 목표가 11,200원, 손절가 9,000원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모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동석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동석 전문가는 재건주 중에서 한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데모인데요.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오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더 공격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가는 11,200원, 손절가 9,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의견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 ADC 개발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안에서는 이 리가켄 바이오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예, 리가켄 바이오 이제 예전에 레고켄 바이오죠. 이제 레고처럼 그 약물을 쌓아서 만든다 그래서 레고캠이라고 지은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ADC 관련돼서 링크와 이제 페로이드라고 해서 페이로드라고 해서 항체와 이제 링크와 페이로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약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항체는 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빅파마들이 갖고 있고요.
그 항체에다가 이제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링커의 기술과 그 다음에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는 그 기술을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이 ADC가 지금 어떻게 보면 면역 항암제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면역 항암제는 이미 뭐 키트로다 옵티보로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표적 항암제인 AD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지금 리가켄 바이오가 올해 LCB 7일이라고 해서 올해 추가 임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기술 수출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미 기술 수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약으로 되려고 이제 여전히 열심히 지금 인수해간 회사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보통은 이제 뭐 기술을 막기 위해서 사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리가켄 바이오가 판 기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ADC 사업의 확대에 따른 리가켄 바이오의 그 가치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주가가 폭락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리가켄 바이오는 그때보다도 더 지금 주가가 더 올라서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테크 회사들 중에서는 여전히 지금 최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여전히 뭐 좀 늘린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가 매수 의견도 들려주셨지만 눌릴 때마다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자, 자동차 연료 시스템 부품 제조업체인 코리아 FT. 자, 이 기업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이번에도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최근 이제 전기차 화재가 계속 좀 몇 번 발생을 하고 나니까 네. 조금은 이제 기피 현상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캐즘이 이로 인해서 조금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의 제품 믹스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지금도 상당 부분 대부분의 모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형 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형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시장이 한 이 전기차 캐즘 이 기간 동안 뭐 짧으면 한 2년, 길면 한 3년 정도 캐즘이 있을 거라고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면 생각을 했었던 것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가 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련돼서 캐니스터를 독점적으로 거의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의 어떤 매출 증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연초에 많이 오르고 주가가 좀 떨어진 것은 실적이 좀 피크를 찍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감들 때문인데 전 그런 것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가가 뭐 지난 2월달, 3월달처럼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단기 바닥은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수요 증가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어요.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2차 전지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유창희 대표님, 네. 2차 전지 최근에 이 수급 빈집털이 느낌으로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네.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업황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사실은 업황이 뭐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가형 전기차,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가형 배터리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벤츠 쪽에서 소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3,000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지 해외 제품도 출시된 제품도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폭스바겐처럼 어떤 배기 조작과 같은 논쟁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면
같은 있는 중국 시장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불안감이 더 증폭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3원계 배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업황은 좋지 못하지만 네.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반전의 카드로 주가는 희망을 먹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러한 것이 형성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동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쪽에서는 뭐 벤츠가 한 2년 전에도 보면 벤츠가 CATL하고 손잡았다고 하면서 우리도 빨리 LFP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그게 반격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3원계 쪽이라든지 혹은 고용량 그러니까 고사양 배터리 예. 뭐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들,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뭐 나노팀 같은 경우는 배터리 화재 열폭주에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코멘트 주셨어요. 업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하지만 이 최근에 전기차 화재를 일으킨 배터리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안에서 또 어느 단이 강한가 봤더니 의료 AI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 부각되고 있고요. 성장 매력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JLK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렸네요. X 엇갈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이제 한 1년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갈 때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냥 뭐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올라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이쪽에 뭐 JLK뿐만 아니라 뭐 뷰노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핫했죠. 작년 네. 상반기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인데 그때 이제 성사진을 제시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좀 실현되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또 실현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JLK 같은 경우는 뇌졸중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이제 진단 관련된 11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오늘도 이제 기사가 하나 더 떴던데 지금 뭐 계속 신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솔루션마다 미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에 가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걸 210개 병원 뭐 다 들어가 있다라고 국내 병원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건당 뭐 18,100원 정도가 수익이 떨어지는데 네, 이제 미국 가면은 1,040불. 예, 144만 원 정도 되겠죠. 예, 145만 원 가까이 될 텐데 그 정도의 이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일단 미국도 뇌졸중에 대한 오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17% 이상 뭐 오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오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겠냐라고 지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의사분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의사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FDA 승인을 다 마친다라고 하면 11개 솔루션 모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좀 답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매력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 기대감 붙어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네. X 주셨네요. 조금 확인이 계속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AI 관련 영상 의료기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이 좀 주가가 상당 부분 선 반영됐다가 지금 많이 그것이 이제 뒤로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뭐 JLK 같은 경우는 많은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반영되는 데는 연말 정도서부터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저는 확인을 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그때만 지금부터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때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 발생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매출이 이 규모의 경제가 계속 시연되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매출 발생했다 해서 무조건 또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의 이익이 이제 확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주식을 사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늦지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방향이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세가 좀 상방에 있다라면 저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최근에 이제 한 5월, 6월 좀 반짝 반등하고 나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최근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도 그렇게 강하지 못한 걸 본다라면 아직은 좀 강한 수급이 좀 붙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먼저 들어가서 기다릴 정도의 매력이 있는지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희 대표님은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된다 말씀해 주셨지만 유창희 대표님은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할 때 들어가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엇갈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요. CS 윈드입니다. 자 5거래일 연속 우상향 중인데 지금 오늘도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둘 다 동그라미 네. 들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건희 대표님. 예. 일단 뭐 CS 윈드 뭐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씻어내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동안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눌렸죠. 금리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계속 지금 안 좋은 흐름이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또 다시 이제 폭력 관련된 사업들이 뭐 다시 또 진행이 다시 또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CS 윈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뭐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겠죠. 예, 그것까지 이제 힘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예전처럼 뭐 10만 원대도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워낙 강하게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그동안 우려했던 점들을 해소하면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유창희 대표님도 네.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물론 이제 뭐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실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이제 덴마크사 블라츠라는 회사를 작년에 인수를 했는데 이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와 연계돼서 어떤 추가적인 매출 성장, 이익률 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실적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부분만 하더라도 기업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상당히 박빙입니다. 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결론들이 계속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는 재선인 거고요. 어떻게 따지면 해리스는 초선이라는 거죠.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본인이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재선을 또 노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초선 때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정책을 승계하면서도 본인만의 색깔 있는 정책을 뭔가를 보여주려면 저는 그동안 했었던 그 내용들 발표들을 본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은 아직까지도 대규모의 풍력 단지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만으로도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수혜 기대감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APR의 주가 오늘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피부, 의료, 미용 기기도 영위하고 있고요. 화장품 쪽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네. 들어볼게요. 오늘 보시면 뭐 피부 미용, 그러니까 그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APR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예. 그리고 화장품 모두 다 상품을 구성을 해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APR의 미용 의료기기는 좀 경쟁 업체하고 좀 다르게
소형 디바이스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다 그러면 언제든 누구든지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샵에 가서 집중 치료를 받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샵에 시간을 계속 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도 올해 계속해서 1분기만큼의 성장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 이제 부스터 프로가 신규 런칭이 되면서 매출이 급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APR 같은 경우 상장하고 나서 좀 조정받고 좀 거의 이제 그 공모가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최근 7월달 크게 조정이 나왔지만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보면 화장품 쪽보다는 약간 미용 의료기기 쪽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미용 의료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K뷰티 내에서 이 미용 의료기기 쪽 가격적인 매력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미 진출 기대감 더불어서 중국 매출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덧붙여 주신다면요. 예, 일단 뭐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자리까지 좀 밀렸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일부 수출이 조금 예민하게 수출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로 이제 숫자를 약간 좀 뭐 보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은데 APR도 네. 여전히 지금 새로 신규 공장 증설 이후에 본인들이 직접 생산해서 라인업을 잘 갖추고 있고요. 이게 공산품으로 분류된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팔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제 화장품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은 뭐 가격적으로도 매력 있고 다시 한번 뭐 40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PR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이끌었던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저가 매수를 위한 달러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상승 압력을 더 강하게 받기는 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0.56% 오른 1,372원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굉장히 민감해진 상황에서 CPI, PPI, 미국의 지표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역시 강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 AI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수를 재개했다라는 점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게 오르면서 2,61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눈이 펀더멘털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과 수출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업종별, 종목별 희비가 교차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7선에서 시초가 형성 이후에 장중 견조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들의 매수가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종목들의 투심 살아나면서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수도 상승 탄력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08%대 오름세 나타냈고요. 77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섹터로 본다면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가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앞서서 라스트빅딜에서 언급됐었던 의료 AI 쪽도 강한 시세를 보였다라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 통해서 이 TSMC의 7월 매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TSMC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 우려가 완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살아난 반도체 투심, 오늘 시장 안에서 여실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3% 넘게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대비 더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75,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가운데 LG엔솔도 2%대 상승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엇갈린 흐름이 연출됐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대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오늘 셀트리온 쪽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키트로다 임상 3상 계획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요. 2%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20만 원 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KB금융은 0.73%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6%대 상승하면서 32만 7,5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셀 3사 모두 강세를 펼쳤습니다. 최근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이 안정성이 부각될 수 있는 전고체 쪽의 강세 이어졌는데요. 삼성 SDI가 3%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31만 9,500원을 기록했고요. LG화학도 1.4%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급등이 나왔던 에코프로 그룹주 오너 관련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실적 개선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이 0.45% 강보합으로 반전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는 0.5%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알테오제는 장중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0.3% 오르면서 30만 원 선 통과를 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오늘 2.5%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라일릴리의 호실적 발표 이후에 이 비만주 튀어 올랐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해 보시면요. 이 리가켄 바이오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DC 관련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6.4%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더불어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의 강세 오늘 시장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3%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휴젤은 2.49%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자, 살아난 반도체 투심 속에서 오늘 소부장 종목들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후공정 쪽의 리노공업도 오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3.68%대 오름세 펼쳐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HPSP도 2.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성장주, 특히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숫자가 나와주는 로봇주라는 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3.2%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12만 5,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내일장 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희 대표님, 내일장 체크 포인트 어떤 걸로 잡아주시겠어요? 일단 오늘 상승 추세가 이제 오늘은 참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장이 조용하게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좀 3천억 이상, 5천억 이상 하다가 좀 다시 또 제자리로 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추세가 좀 이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랜만에 2,600에 이제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2,600 밑으로 하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뭐 지금 11선을 지금 일단은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 2,600 한 40선까지는 좀 올라와 좀 좋겠다. 뭐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일단 지난번에 갭으로 하락했던 이제 시가가 8월 5일 날 월요일 날이죠. 예, 월요일 날 시가가 코스피가 2,611일인데 이거 일단 그 위로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갭을 메꾸러 가려고 하는 시도는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갭의 끄트머리가 이제 2,600 후반대니까 조금 더 내일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 부분 희석이 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 증시도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회복세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유창희 대표님은 이제 내일장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뭐 기술적으로 딱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선에 안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1선이 2,600 한 25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딱 거기에 걸리면서 이제 상승이 이제 막혔는데 거기를 이제 내일 빠르게 돌파를 해준다라면 빠르게 한 이제 갭이 시작했었던 자리가 2,68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언저리까지의 강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선하고 21선하고였던 그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고 내일 만약에 11선을 돌파를 못한다라면 11선과 5일선에서 횡보를 하면서 21선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편안하게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닥은 오늘 돌파를 해줬거든요. 네. 코스닥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내일 코스피도 코스닥을 따라가면서 1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하루를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11선 돌파 여부 코스피 시장에서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주도 섹터와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강했는데요. 내일 시장도 이런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이제 사실은 뭐 AI 버블론부터 시작해서 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뭐 NKLE 트레이드까지 3콤보를 맞은 게 사실은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도 섹터가 이제 보면 그 중에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쪽이 여전히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TSMC의 실적, 호실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TSMC 쪽으로 나가는 물량들, 그러니까 대만 쪽 수출 물량이 많아지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한 45만 주 정도 산 걸로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반등 여부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이어서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많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전에 이제 폭락 전부터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서 지금 비중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고점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폭락 전에 이제 그 위치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은 뭐 참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예, 그냥 뭐 단기에 한 20만 원까지는 좀 급하게 해보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20만 원 정도 가고 나서는 조금 더 느리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게 봤던 뷰들이 해소가 다 됐죠. 예. 그리고 또 2분기 실적도 워낙 좋았고 3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량을 좀 많이 늘리신 분들은 이익이 뭐 돌아서면 이익이 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일부 물량을 좀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만 원 좀 상회하면 그래 여전히 그래도 좀 더 갖고 있다, 뭐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하면 더 갖고 있으셔도 저는 뭐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올해 안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걱정하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창희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자, 내일장 주도 섹터 그리고 전략도 좀 들려주실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오늘처럼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네. 오늘 쉬었었던 조선하고 바이오가 좀 힘을 내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일 조선하고 바이오가 힘을 못 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하고 내일 모레에서 힘을 좀 못 내면 약간 시장이 약했을 때 강했었던 게 조선하고 바이오니까 이쪽이 또 8월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게 약간은 가라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코스피 기준을 봤을 때 2,540포인트가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분할매수 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차트가 다 답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5일선이 이제 가파르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꺾이는 자리가 딱 2,535포인트, 4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최근 5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가 이쪽에 이 지수대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상당히 다시 한번 공포스럽게 또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특별한 악재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다만 이제 제가 아까 11선 말씀드렸는데 네. 내 종목이 11선 이상에 있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 종목은 5일선 밑에 있다. 그러면 시장 대비 상당히 약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부터 이익이 났을 때는 조금 잘라 가시든가 아니면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줬을 때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맞다. 종합 주가 지수보다 코스닥 주가 지수보다 내 종목이 강한지 약한지를 비교하시면서 강한 종목은 계속 갖고 계시고 약한 종목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나중에 다시 재투자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내 종목의 시장 대비 흐름들 체크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